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40대 중반에 접어든 중년 여성이에요. 저는 남편과 함께 옛날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굴곡지고 위기도 많은 삶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인생에 위기가 닥친 순간에 다가온 뜻밖의 인연을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일이네요.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작은 회사의 영업직 직원이었고 저는 식당을 전전하며 주방 홀 서빙으로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늘 씩씩하던 남편의 지친 모습을 보게 되었죠. 회사 일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고생해서 따낸 계약을 사장의 처조카인 낙하산 후배가 홀랑 뺏어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성과를 도둑질 당하는 일이 매번 반복되자 남편은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어요. 사직서를 안주머니에 품고 살면서도 저를 위해 억지로 참고 버티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 제가 먼저 나섰죠. 그렇게 힘들면 사표 써. 아무렴 삿입에 거미줄 치겠어. 이번에도 남편은 선뜻 사표를 쓰겠다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쐐기를 박았죠. 당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고. 그런데도 몰라주는 회사라면 그만두는 게 나아. 제 말에 갈등하던 남편은 결국 다음 날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저희 부부는 남편의 퇴직금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해 조촐한 옛날 통닭집을 오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가진 돈으로는 목 좋은 상가는커녕 장사를 할 작은 점포조차 구하기 어려웠죠. 고민 끝에 단칸방 보증금까지 빼서 전통시장 구석에 자리 한 칸을 얻었어요. 다행히 가게에 골방이 하나 딸려 있어서 저희 부부는 그 골방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우리 부부에게는 한동안 힘겨운 시간이 이어졌어요. 시장 상인들의 텃세는 만만치 않았고 생전 처음 시작한 옛날 통닭은 좀처럼 제맛이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직장 생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죽어라 노력했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도와 가게를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가게가 잘 안 되면 남편은 자책을 할 게 뻔했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자 상인들의 텃세는 차츰 줄어들었고 통닭 맛도 꽤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력 끝에 저희 부부의 옛날 통닭집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죠. 어느덧 동네 분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출도 점점 늘어갔어요. 시장 안에는 저희 가게에서 튀겨내는 통닭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생선 냄새 할머니가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우리 통닭이 완전히 자리를 잡던 무렵이었어요. 몸에서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런 별명이 붙은 할머니였죠. 할머니도 그걸 아시는지 늘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을 피해 일부러 먼 길로 돌아서 다녔어요. 저는 근처 상인으로부터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러던데? 병에 걸려서 그런 냄새가 난다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친정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고 스스로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할머니의 일이 남일 같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시장 안은 저희 가게에서 통닭 튀기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때 생선 냄새 할머니가 사람들 눈치를 보며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통닭집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그 할머니를 가까이서 만나본 적이 없던 저는 가게 문을 벌컥 열었고 그 순간 가게 안으로 할머니의 냄새가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 가게 안에서 낮술을 드시던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밥맛 떨어진다는 불평이 들려왔죠. 그런 분위기가 불편하셨는지 할머니는
도망치듯 가게 문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 주문을 하셨어요. 튀겨만 주면 가지고 얼른 사라져 줄게. 돈은 있으니 걱정 말고. 나 거지 아니야. 얼마나 통닭이 잡수고 싶으셨으면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셨을까요? 그 애틋한 마음을 한눈에 알아차린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할머니 특유의 역한 냄새 때문이었죠. 하지만 할머니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생길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지금 계신 손님들 때문에 할머니가 불쾌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께서 편하게 앉아서 드실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곧 답을 찾을 수 있었죠. 가게 안쪽에 저희 살림방이 있어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쪽으로 모셔도 될까요? 불편하기는요. 내 처지에 자리를 내어준다면야 감지덕지지. 할머니는 무척 정중하고 교양 넘치는 분이셨어요. 저는 곧장 할머니를 저희 살림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죠. 그러고는 그동안 할머니를 안쓰럽게 보았던 걸 사과드리기 위해 정성스레 통닭을 튀겨서 대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접은 아니었죠. 그냥 대접하겠다는데도 할머니께서는 한사코 통닭값을 치르셨거든요. 할머니는 고작 2조각 정도를 드시고는 거의 그대로 남기셨어요. 그리고는 많이 남긴 게 미안하셨던지 도리어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미안해요. 통닭은 아주 맛나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많이 먹지를 못해. 그리고는 이내 가게를 나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달려나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통닭 드시고 싶을 때 언제든 오세요. 일 없어요. 늙은이가 들락거려봤자 새댁네 장사하는데 방해받게 더 되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저희한테는 다 똑같은 손님인걸요. 생선냄새 할머니께서는 부정인지 긍정인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시고는 이내 자리를 뜨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는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어요. 처음 오셨던 그날처럼 밖에서 서성이고 계시길래 제가 가게 문을 열어드렸어요. 미안해요. 늙음하게 입맛이 돌아왔는가? 또 이렇게 왔네요. 저희 부부는 생선냄새 할머니를 저희 살림방으로 모셨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종종 저희 가게에 들르셔서 통닭 몇 조각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하셨죠. 저희 가게에서 드시는 게 할머니께서 하시는 식사의 전부라는 걸 눈치챈 저는 남은 통닭을 포장해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께서 식사를 거르시지 않도록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함께 나눌 가족이 없다시며 매번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생선냄새 할머니의 처지가 참 딱했지만 저와 남편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할머니께서 마음이 상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돼서요. 시간은 흘러 할머니께서 저희 가게를 찾으신 지 수년이 지난 명절 연휴였어요. 할머니, 명절 음식 좀 싸드릴게요. 내일 모레가 추석이잖아요. 고맙지만 마음만 받을게요. 가져가서 나눌 식구도 없고 내가 그런 걸 받기가 미안해서 그래요.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잡숫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늙은이가 해줄 일이 뭐가 있다고. 다름이 아니라 음식이 제대로 됐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명절 음식 만드는 걸 배우지 못했거든요. 너무 티나는 핑계였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한참 망설이시던 할머니는 저와 남편이 재차 부탁을 드리고 나서야 멋쩍게 음식 봉지를 받아주셨죠. 그날이 저희 부부와 할머니와의 인연이 깊어지는 시점이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셨고 전보다 훨씬 많이 저희 부부의 통닭집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변 상인들이 저에게 종종 할머니의 뒷담화를 걸어왔어요. 통닭 언니 하는 비위도 참 좋아. 혹시 비염이야? 그게 자꾸 무슨 소리래? 아니 그렇잖아. 나 같은 냄새 옮을까 싶어서라도 얼굴 마주하기 싫겠구만. 알아보니까 옮는 병 아니라더라. 옮거나 말거나 똥꾸락내가 자꾸 심해지는데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가 원해서 저렇게 드신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피해준 것도 없잖아. 누가 뭐래?
그냥 존재 자체가 소름 돋는다는 거지. 알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시장 일이 너무 고되어서, 잠깐 호박씨나 까면서 웃고 나면 피로가 아주 조금은 가실까 싶어서 시작한 뒷담화라는 거. 그래서 할머니를 수다거리로 삼으려 했다는 거. 하지만 사람이 입에 올려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약점을 웃음거리로 삼는 건 사람으로 할 짓이 못 되잖아요. 아니, 할머니가 저희한테 잘못하신 거라도 있으면 또 몰라. 암튼 그래서 참다 한 소리 했습니다. 저 할매 또 지나가네. 기분 나빠서 정말. 저런 건 어디 신고 못하나? 신고? 무슨 신고를 어디다 어떻게? 냄새나서 기분 나쁘니까 잡아가세요. 그게 말이 돼? 언니야 진짜 이상하네. 왜 똥꾸렁네 할매 얘기만 나오면 눈을 뒤집어 까기를? 저 할매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 먹었대? 썩은 마음에서 썩은 냄새가 풍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니? 적어도 저 할머니는 마음은 올곧은 분이시잖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사실 분이 아니라고. 제가 상인들의 뒷담화를 말리며 지내는 동안 남편은 남편대로 할머니께 정성이었습니다. 이가 부실한 탓에 옛날 스타일의 뼈있는 통닭을 잘 발라드시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신메뉴를 개발했어요. 흔한 순살치킨이었지만 저와 남편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었어요. 다행히 순살치킨 개발에 성공하면서 할머니께서 한 번에 드시는 양이 늘어났어요. 저희와 할머니와의 인연이 10년에 접어들 무렵으로 기억해요. 그 무렵 시장에는 근처에 큰 마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서 걱정을 하던 상인들은 마트까지 생기면 피해가 더 클 거라며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그 바람에 시장 인심은 흉흉해졌고요. 시장 상인들은 괜히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 전보다 할머니를 더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욕바지로 삼은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미움은 저희 부부에게까지 이어졌고요. 저희 부부가 할머니 편을 드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하루아침에 저희 부부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고요.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두고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친한 척하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소문을 냈어요. 얼토당토 안 한 소문이었기에 저희는 귀를 닫고 힘든 시간을 버텨내기로 했죠. 그러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맞이한 저희 부부와 시장 상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어요. 시장 상인들은 사사건건 말끝마다 저희 부부와 할머니를 향한 모욕의 말을 입에 올렸어요. 저희는 그렇다 쳐도 할머니를 거의 무슨 전염병 환자, 병균 취급하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차마 글로 옮기지도 못할 만큼 험하고 꺼림직한 독설에 저와 남편이 할 말을 잃은 순간 아뿔싸. 하필이면 그들의 험한 말들을 할머니께서 고스란히 듣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할머니를 향해 급히 쫓아가 손을 잡아드렸어요. 저희 가게 오신 거 아니었어요? 가지 마시고 저랑 가서 통닭 드세요. 식사 못 하셨잖아요. 괜찮으이. 오늘은 밥 생각이 없네. 저 사람들 말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나이 먹으면 좋은 게 뭔지 아나? 귀는 안 들리고 눈은 침침해진다는 거야. 난 오늘 아무것도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네. 그동안 고마웠어. 복 많이 받을 거야. 할머니는 손을 빼고는 가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저랑 꼭 같이 가셔야겠어요. 오늘은 통닭 말고 밥 차려드릴게요. 그리곤 할머니를 가게에 딸린 단칸 살림방으로 보란듯이 모셨어요. 그런 저희 부부에게 상인들의 눈꼴 시렵다는 시선이 쏟아졌지만 전혀 관심 주지도 않았고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차려드린 밥 한 공기를 깨끗하게 다 비우셨지만 그날 이후로 저희 통닭집을 방문하지 않으셨고 저희 부부는 시장 내 공식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내심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주변 상인들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진 탓에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내친 김에 저희 부부는 새 보금자리를 찾아 시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그동안 운영해오던 통닭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참이었기에 저와 남편은 새 가게 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상대적으로 좋은 몫의 자리에
나름 깔끔하기까지 한 상가 하나를 계약할 수 있었죠. 사건은 저희 부부가 새 가게의 잔금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 가게 자리를 청소하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더군요. 자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아, 뭐야, 그걸 이제 알았어? 어? 어제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 그냥 지나간 거 미안해서 이러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할머니 소식이야? 돌아가셨대? 남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세상 온갖 만물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생에 커다란 불장난을 쳐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라도 했던 모양이죠. 그 벌을 대를 이어서 주기라도 하는 거랍디까?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도 화재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평생의 족사가 된 얼굴 화상 자국을 얻으셨죠. 저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희 시장에 대형 화재가 났더군요. 시장 통닭집을 처분한 자금으로 새 가게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그 통닭집이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은 저와 남편은 화재 보험금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하지만 보험금마저도 제대로 받지를 못할 상황이었어요. 건축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시장 통닭집의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더군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부부가 생활하던 단칸 살림방 구역이 전부였어요. 새 가게에 잔금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새 가게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갖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잔금일이 코앞이던 탓에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저희 부부는 새 가게의 계약금까지 날려버린 채로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을 넋을 놓은 사람처럼 두문불출하던 남편이 돌아와 던진 한마디에 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향 후배들 통해서 뱃일 하나 잡아놨어. 뱃일? 갑자기 무슨 뱃일? 얼마나 다행이냐? 원양어선까지는 아니어서. 다행이라니 무슨 말이 그래? 원양어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뱃일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렇다고 사지 멀쩡한 장정이 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공사판보다 훨씬 짭짤하기도 하고. 남편은 걱정하는 저에게 마치 어린아이 달래는 아버지처럼 웃어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먼 길 떠나는 남편을 배웅하고 있었어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목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뱃일이라는 것이 무척 위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남편의 뜻에 따라주는 것밖에 저희 부부가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으니까요. 제가 마음을 다잡은 건 남편의 공허한 빈자리를 느낀 다음에서였습니다. 방 한 칸은 내 손으로 직접 마련하자. 남편이 돌아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한 저는 식당 일자리를 찾아 동네를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동네방네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놓았던 탓에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았고 좌절한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잿더미가 된 시장 통닭집에 주저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부터 정겹고 반가운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할머니였죠. 이제야 만나게 되는구만. 난 멀리 북망산이라도 떠나버렸나 했구만은. 혹시 저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기만 했겠어. 매일 찾아와 이러고 있었지. 노인네 헛걸음하게 만들면 벌 받아. 할머니께서 처음 보여주신 어스레에 저도 모르는 사이 웃음이 나오더군요. 식사는요? 또 안 하셨어요? 보면 몰라? 배고파. 아휴, 근데 어쩌죠? 제가 지금 식사를 대접할 상황이 아닌데. 왜? 주방이 없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대뜸 저의 손을 붙잡아 어디론가 끌고 가셨어요. 얼떨결에 도착한 그곳은 반 정도 지어진 큰 마트 공사 현장이었죠. 여기는 왜 내가 늙음하게 입맛이 자꾸 돌아가지고선 새댁네 닭맛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라. 할머니도 참. 여기서 장사해. 네?
여기 다 지어지면 자리 하나 내어주구마.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는 새로 지어지고 있는 큰 마트의 건물주 되시더라고요. 대기업 마트까지는 아니었지만 건실한 지역 체인 마트에 입주가 예정된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난처한 마음에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는데 할머니께서 저의 마음을 돌려주셨죠. 이것마저도 안 받아주면 섭섭해서 못 살지. 그간 패키칭값 치른다 셈치고 자리 잡어. 에이 할머니 패키친 거 없으세요 정말. 그리고 제가 받기엔 이건 너무 크잖아요. 누가 공짜로 준다든? 그럼 더 어렵죠. 제 사정 뻔히 아시면서. 벌어서 갚어. 다 갚을 때까정 허튼 생각일랑 절대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바쁘게 살다 보면 아픔일랑 다 잊어지겠지.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잘 알겠더군요. 할머니께서는 잿더미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저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상 받으실 생각조차 없는 빚핑계로 저의 마음을 다잡아주려 당신 곁에 두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 마음을 전해받은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평생 두고두고 꼭 다 갚아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만 살아주세요. 그날 밤 홀가분한 마음으로 옛날 통닭집의 잿더미를 정리하고 있던 저에게 시장 상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딱 보니 저와 할머니의 소식을 접한 눈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상인들은 자신들도 삶의 터전을 잃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할머니에게 연주를 놓아달라며 애원하더군요. 더 듣고 있을 필요는 없었죠. 새 건물에 들어가기에는 당신들한테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하죠. 썩은 마음에서 풍기는 썩은 시궁창 냄새. 마트에 입점해봤자 냄새가 너무 고약하다고 금방 쫓겨나지 않을까요? 그러자 본인들도 본인들의 잘못을 알고는 있었던 모양인지 상인들 모두 찍소리 못하고 걸음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렀어요. 얼마 뒤 남편이 배에서 무사히 내려 돌아왔고 저희 부부는 완공된 마트에 입점해 지금은 새 옛날 통닭집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저희 가게에 걸음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 저희가 먼저 찾아뵙죠. 주기적으로 찾아뵈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끼니를 거르시지 않도록 챙겨드립니다. 물론 월세도 밀리는 법 없이 꼬박꼬박 드리고요. 최근에는 할머니 댁으로 배달을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뭐니뭐니 해도 저희 부부의 닭맛이 최고라나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안정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의 배경을 알지도 못했고 어떤 보답을 바라고 한 일도 절대로 아니었어요.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답게 대했을 뿐이죠. 사람은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니까요. 요즘은 더 고생하셨던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내일은 장사 마치고 할머니 댁에 들렀다 와야겠어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기 따뜻한 마음으로 희망찬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희 가족은 남편이랑 저랑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나면 좋은 경험이 된다고 하죠. 저와 남편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서 더 서로를 위하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아요. 덩달아 아이들까지 사이도 좋아지고 사춘기인데도 부모한테 별 반항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나 싶으실 텐데요. 바로 제 남편과 남편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의 사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파트 단지 근처의 학원가에서 입시학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남편은 회사원이었어요. 양쪽 집안 어른들도 다들 성격이 무난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살며 아이도 3년 터울로 낳고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나는 내 친구들 시댁하고 갈등 있고 친정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 보면 우리는 참 무난하게 잘 사는 것 같아. 크게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갑자기 누가 큰 병에 걸려도 당분간은 병원비나 생활비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대로만 계속 잘 살았으면 좋겠어. 희영이 네 말도 맞긴 한데 나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수입이 많았으면 좋겠다. 애들도 점점 커가고 해가 갈수록 돈 들어갈 때가 더 많을 거 아니야. 부모님들도 점점 나이 드시면 아무래도 갖고 있는 걸 쓰게 되지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 테니까. 나는 우리끼리 지금처럼 계속 사는 걸 위해서도 양쪽 부모님을 위해서도 어떻게든 수입을 늘렸으면 좋겠어.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다 잘해야지. 내가 가장이라 그런지 돈 더 잘 벌고 싶네. 당신이 가장인 건 맞지만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나랑 같이 하면 되잖아. 당신 얘기 듣다 보면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안 그래도 돼.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가장한테만 기대서 살겠어? 우리 엄마 아빠는 노후 걱정 크게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 시댁 어른들도 쪼들리는 거 아니고.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는 거잖아. 저는 남편이 너무 큰 부담을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가장인 자기가 잘 돼야 한다고 신경을 쓰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고등학교 동창 친구랑 투자 하나 하기로 했어. 보니까 전망도 좋고 앞으로 계속 개발될 분야라 아무리 일이 안 돼도 본전치기는 할 것 같아. 그걸로 돈을 지속적으로 모아놓으면 걱정할 일 없을 것 같아. 갑자기? 자세히 알아보기는 한 거야? 전문가 조언은 들어본 거고? 설마 친구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걱정하지 마. 그 친구가 주식이니 투자니 이런 걸로 돈 많이 벌었어.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 다 났다니까.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부수입 좀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얘기해 준 거야. 원래 그런 말도 잘 안 하는 친구야. 그래도 좀 알아보고 해. 나중에 문제 생길지도 모르잖아. 사람을 너무 의심하는 건 안 좋지만 이런 일은 몇 번씩 확인해도 넘치지 않아. 일단 그 분야가 앞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건 확인했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나도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너무 주저하고 계산만 하면 큰돈 못 버는 거랬어. 우리도 넉넉하게 살아봐야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결코 생활이 어렵지도 않았고 당장 큰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많이 쌓아두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지 왜 안 좋겠어요. 그래도 너무 친구 말만 믿고 한 곳에 모든 걸 투자하는 건 좋은 방법 같지 않았네요. 하지만 제가 자꾸 투자를 신중하게 하라고 말하는 게 잔소리 같고 남편을 못 믿어주는 것처럼 느낄까봐 더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 친구라는 사람과 전화통화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사람이 전처럼 차분하지 않고 뭔가 붕 뜬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런 남편을 지켜보았는데 남편은 일이 잘 되어간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고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자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 친구가 사라진 거였어요. 그 친구가 없어졌다는 걸 알기 일주일쯤 전부터 남편은 좀 불안해 보였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아니야, 별건 아니고 지금 투자한 회사가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친구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당신이 직접 알아보면 어때? 꼭 그 친구 거쳐서 알아봐야 되는 거야? 실은 나 그 투자처 사람 만나본 적 없어. 전부 친구한테 맡겼거든. 나한테 바쁘니까 신경 안 쓰게 해주겠다고 해서 고맙게 받아들였지. 남편의 말에 저는 다시 불안함이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했냐고 다그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너무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저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애써 불안과 두려움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 친구가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그 사람은 휴대폰도 해지하고 집도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남편과 함께 그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저희 말고도 당한 사람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날 저희가 만난 사람만 5명이었어요. 경찰에도 알아봤는데 저희처럼 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잠적해버린 사람을 찾아도 돈을 되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다고 했고요. 저도 그렇지만 이 일로 남편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씩 잠도 못 잤고 눈동자도 완전 멍해지고 넋이 나간 사람 같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 자식 믿었는데, 그런 놈이 아닐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여보, 당신도 내가 한심하지? 그렇지? 당신이 그렇게 잘 알아보라고 했는데 내가 그 자식한테 홀딱 넘어가서 돈 다 쓸어 넣었잖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멍청한 짓을 했을까?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을 누가 이겨. 간절한 사람 마음을 이용한 인간이 나쁜 거지.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물론 조금 더 내 말에 귀 기울여 줬더라면 하는 마음도 있지. 근데 나는 돈보다 당신이 상처받은 게 더 안타깝고 힘들어. 그냥 빨리 털어내.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잖아. 내가 계속 벌고 있고 우리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실 부모님도 계시고. 내가 평생 양쪽 집안 어른들 잘 모시고 우리 준혁이 서연이 고생 안 시키려고 어떻게든 돈을 불려놓으려고 한 건데 그런 내 마음이 욕심이었나?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용할 수 있지? 그 자식이 원래 그런 놈이었나? 남편 친구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제 나름대로 남편 친구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 사람은 원래 넉살이 좋고 사람들한테 허풍을 잘 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고등학교 같이 다닐 적에 그 친구 모습만 기억하고 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순수하고 착한 남편이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모든 사기가 그렇듯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쁘지 당한 사람은 피해자니까요. 제가 수소문을 해서 그 친구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재혼을 해서 고급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저는 완전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나 그 집안하고 인연 끊은 지 한참 됐으니 나한테 이러지 마요. 나랑 승우 연락도 안 하고 산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랑 통화했다던데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그놈한테 사기치라고 사주라도 했어? 어쩔 거야. 나 돈 없어. 먹고 죽을 애도 없어. 또 찾아오기만 해. 그럼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라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자책을 심하게 하며 술만 마셨고
회사도 정말 겨우 나가더라고요. 저는 조금은 강압적으로 그런 남편에게 휴직을 권했어요. 일단 쉬어. 당신은 지금 휴식하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해야 돼. 이러다가 진짜 일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벌써 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회사에서도 겨우 견디다 오는 거 아니야? 내 눈에는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버티지 마. 그러다 정말 망가져. 내 말대로 일단 쉬어. 나 돈 벌잖아. 요즘 학생들도 많이 늘어서 전보다 수입도 늘었어. 당신 나 믿지? 그러니까 제발 나 믿고 좀 쉬자. 그렇게 겨우 남편을 집에 앉혀놓고 저는 더욱 학원 일에 매진했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운이 좋았는지 실력 있는 강사들이 들어오면서 학생이 점점 많아졌고, 저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원 건물에 분원을 내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마음이 좀 힘드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하고 놀러도 가라고 했죠. 아들도 딸도 저보다 더 어른이더라고요. 지들이 알아서 아빠 밥도 챙겨주고 함께 산책도 다니고 TV 드라마도 보는데, 제가 바쁜 중에도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돈은 잃었을지 몰라도 그걸 통해 서로가 더 연결될 수 있더군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깨닫게 해줬어요. 남편은 차차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났고 얼굴에 웃음도 되찾았어요. 그리고 서서히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남편이 복직 시기를 회사에 알리고 생활 습관을 다시 회사 생활 때처럼 바꿔가던 즈음이었어요. 밤 늦게까지 학원 일을 하고 집에 온 저에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부서 담당 김 이사님이 얼마 전 회사를 차려서 나갔는데 나한테 유럽 쪽 판로를 물어보셔서 여기저기 연결을 좀 해드렸거든. 근데 그게 일이 잘 돼서 몇 건이나 계약을 하셨대. 나더러 와서 같이 일을 좀 해달라고 하시네. 기본 연봉도 전에 회사보다 1.3배 높고 인센티브도 있대. 김 이사님이 우리 회사랑 연결고리도 튼튼하시고 무엇보다 자금 조달이 잘 되는 분이긴 한데 옮길까? 라며 남편이 저의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의 말이 속아 투자를 결정할 때 제가 말리는데도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또다시 속을까봐 불안해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이사님이라면 저도 몇 번 배웠고 허튼 일을 안 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사업이라면 사업일 수 있는 학원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보는 눈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진실되고 좋은 사람은 인상에서 풍기는 게 달랐는데 그 이사님이 그랬어요. 그래? 김 이사님이라면 믿을만 하잖아. 연봉도 더 주고 인센티브도 있다는데 뭘 주저해. 당신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회사에 좋은 일도 해줬네.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있을 거 아니겠어? 한번 도전해봐.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 믿고 했다가 또 배신당하면 어쩌지? 이제는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어도 겁부터 난다. 정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 좀 더 알아봐. 이사님하고 친한 사람들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쪽에 알아보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것도 순전히 내 감이기는 하지만 김 이사님 회사 홈페이지랑 스마트 스토어 봤는데 뭐 어설픈 회사로 안 보였어. 겉만 화려한 게 아니라 내용이 충실하더라고.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신이 정 마음 못 놓겠으면 한번 알아봐. 남편은 제 말대로 그 회사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요. 아무리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회사 자체가 껍데기뿐이라는 말은 안 하는 걸 보고 남편은 이직을 결정했죠. 남편이 첫 출근을 하던 날, 저희 가족은 치킨과 피자 파티를 열었어요.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요. 아들 녀석이 남편이 오자마자 폭죽을 터뜨렸어요. 아빠, 출근 축하. 아빠 이제 다시 고생길 열렸네. 그래도 아빠가 회사 가니까 좋다. 그러자 딸아이도 한마디 하더군요. 이게 뭐가 고생길이야. 아빠가 잘할 수 있는 일 하는 거랬어. 그치 아빠? 그러면 고생길 아니지. 그래, 아빠 고생길 가는 거 아니야.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일 잘하면 돈도 더 많이 주는 좋은 길 가는 거야. 니들이 아빠가 맨날 집에서 누워있어서 답답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다. 여보, 당신도 고마워. 당신이 돈 벌면서 나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다시 출근하는 거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것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가면서 말이야. 헤이, 별말을 다 하네. 우리 가족이잖아. 운명 공동체. 당연한 걸 갖고 뭘 그래.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막 떨리더니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주책 맞다 싶었지만 남편의 위로와 아이들이 신나서 떠드는 소리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나가면서 저희 집은 전보다 더 활기도 넘치고 안정적으로 변해갔어요. 확실히 집안 식구들이 모두 제 할 일을 잘하고 아프지 않으니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됐어요. 직접 산지에 가서 물건을 보고 그게 얼마나 구매력이 있을지도 보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여성들은 어떤 걸 더 많이 사는지도 물어보고요. 남편은 일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상받으려는 것처럼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몸이 상할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요. 여보, 너무 몸 갈아서 일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래? 아무리 탄탄한 회사여도 대기업이 아니라서 그런가? 일을 너무 시키는 것 같네.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잃은 돈이 좀 많아. 나 돈 못 버는 동안 내가 빌린 대출금이며 생활비에 애들 교육비까지 다 당신 혼자서 책임졌잖아. 그러느라 적금도 몇 개 깬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시 채워야지. 그러려면 전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래도 잠도 못 자면서 너무 고생하잖아. 그러다 또 큰일 나.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라는 말 몰라? 우리 집 아직 괜찮아. 적금 깼던 거? 그거 꼭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깼던 거고. 당신이 원래 회사에서 받기로 한 연봉만 받아도 우리 빚 갚아 나갈 수 있어. 나는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지. 돈 더 벌자고 힘들고 못 망가지는 거 싫어. 남편은 너무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에 사기도 당했고 그로 인한 자책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기가 손해본 거 메꿔보겠다고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했고요. 제가 극구 말리자 남편은 알겠다며 밤을 새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배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나고 나니 남편은 회사에서 간부급으로 승진을 했어요. 물론 연봉도 더 많아졌고요. 남편은 자신이 대출받았던 것들을 모두 기간보다 일찍 갚아갔어요. 와, 진짜 당신 내 남편이지만 너무 대단해. 기어이 이렇게 해내는구나. 이게 어디 나 혼자 한 일이야. 당신이 뒷받침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나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챙겨주니까 가능했지.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건 당신 만난 일 같아. 준혁이 서연이도 잘 키웠지. 내 뒤치다거리 다 해줬지. 진짜 나처럼 복받은 남자가 또 어디 있냐? 정말 고마워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나도 이제 전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갖고 있는 거 감사하면서 살게. 남편한테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말 들으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전부 다 풀리더라고요. 남편이 사기를 당하고 실해에 빠져 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년을 넘어 6년이 되어갔어요. 시부모님도 친정부모님한테도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저희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연로하신 분들 충격이라도 받아서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끼리만 그 짐을 떠안고 낑낑댔다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친정엄마가 저한테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인이가 부모 걱정 안 끼치는 애라는 거 알았지만 이런 거는 문제가 다르잖아. 네 학원이라도 잘 돼서 가족들이 먹고 살았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김서방도 고생 많았지만 나는 내 새끼가 그거 혼자 다 떠안고 힘들었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이거사.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말을 해. 엄마 속 터져 죽어. 네 엄마 말이 맞다지니야. 그런 큰 문제가 생겼으면 부모한테 알리는 게 도리 아니냐? 아빠도 섭섭하구나.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며 생일 때며 어버이날, 명절날 니들한테 받았던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오히려 우리가 니들한테 뭘 해줬어야 하는 거잖아. 아, 이래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말이 나와버렸네. 우리 괜찮았어. 내가 못 견딜 것 같았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했지. 안 그래? 그러지 않았으니까 내 힘으로 잘 넘어간 거야. 그런 거 갖고 뭘 섭섭하다고 그래. 잘 해결돼서 다행인 건데. 우리가 감당 못하고 부모님한테 손 벌렸어 봐. 정말 그게 좋아?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고. 나는 그래도 양쪽 부모님한테 명절 때마다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 친정 부모님뿐 아니라 시부모님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했다며 어떻게 온 가족이 그렇게 입이 무겁냐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더니 친정 부모님은 저희 가족 동남아 여행 티켓과 호텔을 예약해 주셨고 시부모님은 저희 가족끼리 즐기고 놀라며 목돈을 턱하니 계좌로 싸주셨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한사코 괜찮다고 해도 이것도 안 받으면 정말 화낼 거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감사한 마음으로 동남아 여행도 다녀오고 시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오롯이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걸 사고 하룻밤 호캉스도 다녀왔어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은 또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동유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동유럽 요거트나 유제품이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들 중 아직 수입이 안 된 것들이 있대. 고급 품질의 도자기 제품도 있고 이번에 잘만 하면 물건만 보는 거 아니고 계약하자 할 수도 있어서 한 달 정도 가 있을 것 같아. 마침 그쪽에 전에 다니던 회사 지사가 있어서 거기 사람들하고도 만날 약속을 했거든. 그래, 잘 다녀와. 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 건강 조심하고 어디 아프지 말고 약도 잘 챙겨가지? 소화제는 내가 준 거 아직 있어? 그럼 여전히 잘 가지고 다니지. 걱정하지 마. 남편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부터 만성적인 위장 장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늘 챙기는데 남편도 제가 주는 약이나 건강식품을 잘 먹어줘서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은 출장을 가고 저는 학원 일을, 아이들은 학교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출장 가서 첫날 남편이 잘 도착했다고 문자도 주고 통화도 잠깐 했어서 별 걱정 없이 있었죠. 남편이 출장 가 있을 때에는 매일 통화는 못했어요.
남편도 바쁘고 저도 바쁘니 3일 정도에 한 번씩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잘 지내는지 확인했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통화는 안 했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나서 문자가 없어도 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후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한참 강사들하고 회의하느라 바쁜 시간이었는데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받고 무시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전화를 받았네요. 여기 대전경찰서입니다. 김정호 씨가 남편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근데 어디시라고요? 대전경찰서 강력반 박땡땡 형사입니다. 남편분께서 대천 해수욕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진짜 맞아요? 이름만 같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남편 지금 동유럽 출장 가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저희가 발견한 신분증상으로는 남편분이 맞거든요. 그럼 남편분 신분증 사진 보낼 테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한테서 사진이 전송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떨리던지 저는 그만 핸드폰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제가 핸드폰을 줍는 동안 경찰은 사진을 전송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사진을 보기가 두려웠어요. 남편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혹시 무슨 사고 때문에 거기서 발견됐다는 건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데 마음을 다잡으며 핸드폰 화면을 다시 켰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정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경찰이 보내준 사진은 다름 아닌 남편한테 사기를 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저희 남편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 남편 신분증 갖고 있던 거 맞아요? 이 사람은 우리 남편뿐 아니라 여러 명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이라고요. 네? 그게 정말입니까? 참. 저희도 신원조회 다시 할 테니 여기 오셔서 진술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기가 막히네요. 얼마나 정신없이 대천까지 갔는지 저는 경찰서 도착할 때까지의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해요. 처음에는 동유럽에 있을 내 남편이 바닷가에서 죽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남편한테 사기친 놈 사진을 보내왔으니까요. 경찰에서도 제가 갈 때까지 자기들 인력을 총동원해서 어찌된 일인지 밝히려 노력을 했더군요. 그 결과 알게 된 건 그 사기꾼 놈은 그동안 남편 신분증을 도용해서 지방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살아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부산 쪽에 나타났는데 그게 2년 전이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 인간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소상히 이야기해줬죠.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속여서 남편이 모았던 돈과 대출받은 돈까지 전부 다 갖고 튀었던 일을요. 저희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찾을 수 없었다고요. 제가 진술을 다 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잠깐 경찰서에서 기다리는데 다른 형사가 담당 형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게 욕심을 부리니까 이런 놈한테 당하는 거 아니겠어? 아니 실체도 없는 투자처에 뭘 믿고 지 돈을 전부 쏟아붓냐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발끈해서 한마디 했어요. 형사님, 그건 아니죠. 저희 남편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물론 돈 욕심에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남편처럼 가족들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다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사람들도 있어요.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놈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용의주도 한지는 형사님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 이 일 때문에
한동안 죄인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살다가 이제 날개 펴고 산다고요. 형사님이 사기당했을 때 누가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그러자 담당 형사가 대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기분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봐도 좋다고 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신분증이 도용당했기 때문에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경찰에 한번 출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도 아주 정중히 해줘서 그나마 마음이 좀 풀렸어요. 정말이지 당하는 사람 입장 되어보지 않으면 그 속사정 절대 모른다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지 너무 속상하더군요. 물론 그 형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지 않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이 일로 통화를 했고, 남편 역시 무척이나 놀라며 하루빨리 일을 매듭짓고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정보다 일찍 귀국해서 경찰서에 가서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보아하니 그 사기꾼 놈이 남편한테 신분증 복사를 한다고 빌려가서 그걸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그 신분증을 만들어준 사람까지 찾아내서 붙잡아 온 걸 보니 경찰들도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 친구분은 사기친 돈을 다 들고 동남아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았더라고요. 그러다가 리조트 사업에 손을 대고 망해서 2년 전에 부산으로 입국했는데 그때부터 김정호 씨의 신분증을 사용했네요. 처음에는 부산에 있는 작은 식당을 인수했다가 그것도 잘 안 돼서 접고, 그 다음부터는 지방 여기저기를 전전했군요. 그러다가 대천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추운 데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요. 아버지가 대천에 사시네요. 그 어머니라는 사람은 아예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았죠. 저희는 곧 그놈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저희를 보고 처음에 대뜸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나더러 얘가 없앤 돈 갚으라고 해도 나는 못 갚아. 돈도 없고. 얘가 뭐라고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다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요. 아버님, 아무리 그렇다 한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아닙니까? 네, 저 이제 그 돈 필요 없어요. 저희 힘으로 그동안 빚진 거 다 갚고 이제 여유 갖고 살게 됐거든요. 근데요, 사람 사이에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라는 거 저도 사기 당하고 보니 있다가도 없는 게 그 돈이었어요. 승우 그 자식도 그딴 것 때문에 저렇게 됐잖아요. 그럼 아버님이라도 먼저 미안하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제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제 마음도 착잡하고 참 안 좋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그 사기꾼이나 사기꾼 아버지나 똑같이 모르는 것 같았어요. 물론 돈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 사이에 도리와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저와 남편은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었네요. 결국 우리는 사람들하고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성실했으니까. 당신 공이 더 크지. 당신이 벌지 않았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건 상상하기도 싫다. 나 진짜 큰 거 깨달았어. 이제는 내 손 안에 있는 거 감사하면서 살 거야.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지 않을래.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차피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 와, 당신 도 닦은 것 같다. 맞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언젠가 다 되겠지. 일부러 죽을 둥 살둥하지 않아도 말이야. 저희 부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마음 내려놓고 흘러가는 대로 맡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될 것 같던 일들도 잘 풀릴 때도 있었어요. 또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었다고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저희가 마음이 편하니 아이들도 사춘기임에도 저희와 큰 갈등 없이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던가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또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고 뭐든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언제든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들어주신 분들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입니다. 5년 전 여름이었어요.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겠다고 했던 거는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죽기 전에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임신한 지 2달 만에 듣게 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 와중에도 가장 걱정이 됐던 건 뱃속의 아기였어요. 아직 세상 빛도 보지 못한 내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가 될 위기에 처한 거니까요. 그래서 내 감정보다는 어떻게든 내 아이를 위한 것만 생각해야 했어요. 그렇게 내린 결정은 잠정적 용서였어요. 남편의 행동에 배신감도 느끼고 죽이고 싶을 만큼 화도 났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비굴하게라도 남편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끝까지 매달렸어요. 지금 그거 사랑 아니라고, 순간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제발 아이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말아달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기어이 저와 아이를 뿌리치고 집을 나갔고 그게 이 생애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의 죽음에 이어 예고 없이 불어닥친 불행은 평범하던 제 인생을 순식간에 망가뜨려 놓았고 한동안 시리에 빠져지내야 했어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제 인생은 절망적인 순간에 뜻하지 않은 기회를 얻어 기사회생하게 됐지 뭐예요. 덕분에 이 채널을 통해 사연도 보내게 되었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엄마 얼굴도 모른 채 자라야 했어요. 제가 6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 바람에 엄마가 채워줘야 할 부분은 할머니가 대신 채워주셨어요. 저의 할머니는 입이 험해서 주변 사람들과 분란이 끊이지 않는 분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손녀딸에 대한 사랑만큼은 세상 누구 못지않은 분이셨어요. 말로는 늘 귀찮다고 하시면서도 저를 위한 거라면 그게 먹는 거든 입는 거든 가지고 노는 장난감 하나라도 늘 최고로 좋은 걸로 해주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정작 본인을 위한 거에는 속옷에 구멍이 날 정도까지 아껴가며 사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 고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간 이유 중 반은 할머니 탓이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는 모르긴 해도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시집살이를 모질게 하셨던 모양이다 생각했어요. 제 눈에 비친 할머니를 보면 그러고도 남을 뿐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현관에 처음 보는 구두가 놓여 있더라고요. 할머니 신발처럼 해지지 않았고 고모가 신는 신발보다 훨씬 굽이 높고 가는 하이힐이라서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하이힐에 정신이 팔려있던 저를 깨운 목소리가 있었어요. 바로 하이힐 주인의 목소리였죠. 어머님,
저 세희 아빠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세희한테도 할머니보다는 엄마 손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만 입 다물어 주시면 그 일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니년이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뱉어내는 거냐? 내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살았던 게 널 위한 건 줄 아냐? 그게 다 불쌍한 내 아들 무너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마누라가 20년 지기 지 친구놈이랑 바람나. 집 나간 거 알면 속여린 놈이 못 버틸 것 같아서 내 손으로 널 내쫓았다고 거짓말까지 한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뻔뻔한 낯짝을 들고 다시 이 집에 발을 들일 수가 있냐? 지 자식도 버리고 남자한테 미쳐 집 나간 년이 어디서 애미 노릇을 하겠다고 그러냐고. 이제 겨우 너 잊고 사는 내 아들이랑 내 손녀 건들 생각 마라. 너한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용히 돌아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자 제 생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어지간하면 이 집 구석에 다시 발 안 들였어요. 근데요, 사랑 하나 믿고 남편이랑 자식 버리고 나가봤는데 여기서 살던 것만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안 사실인데요. 저는 돈 없이 사랑만 믿고는 못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들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실감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딱 2년 살고 나니까 질리더라고요. 지갑이 텅텅 비었는데 사랑 타령이 무슨 소용인가 싶은 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 살게 됐는데 이후에 만난 놈들도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생김새만 다르지 그놈이 그놈이더라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 그러나 봐요. 그래서 생각 끝에 내 발로 돌아가기 쪽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세희 아빠랑 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돌아왔어요. 배를 골아보니까 그제서야 세희 아빠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요. 제가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서 지금 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머님이 아무리 반대해도 저 그이 마음 돌릴 자신 있어요. 그건 세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날 밀어낼 리 없잖아요. 안 그래요? 뻔뻔한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 내가 왜 그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버려져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더불어 할머니가 왜 그렇게 저희 엄마를 미워했는지도요. 손녀딸이 보는 앞에서도 도망간 며느리 욕을 달고 사실 정도였는데 그날 내 엄마의 실체를 확인하고 보니 할머니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였다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빠와 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엄마는 현관에 서서 모든 걸 다 지켜본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귀신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랐어요. 그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엄마는 그러다 안 되겠던지 갑자기 힘겹게 눈물을 짜면서 제 이름을 불러댔어요. 세희야, 네가 세희 맞지? 나 기억나니? 내가 네 엄마야. 아주 감정까지 제대로 잡아가며 두 팔 벌려 저를 향해 다가오는데 기분 탓이었을까요? 순간 엄마가 입을 쩍 벌린 호랑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에 엄마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그림 가득한 표정으로 연기를 해대더군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었는지 몰라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연기하지 말아요. 다 들었으니까. 할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아빠를 닮았는데 딱 하나만 엄마를 닮았다고요. 그래? 그게 뭔데? 엄마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람한테 정을 안 붙이는 거요. 오늘 엄마를 보니까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할머니, 나 배고파.
떡볶이 해줘. 저는 그 말만 딸랑하곤 할머니께 가서 간식을 만들어 달라고 졸랐어요. 그리고 떡볶이는 먹는 동안에도 엄마한테는 눈길 한번 건네지 않았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빠는 엄마를 보고 화를 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결국엔 엄마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뒤에는 제가 아빠한테 했던 말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언제든 아빠랑 나를 버릴 수 있는 엄마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어차피 아빠한테 돈 떨어지면 다른 남자 찾아 나갈 사람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엄마는 이런 제 말을 듣고는 할머니가 애 앞에서 못할 할 말을 많이 한 탓이라며 이래서 더더욱 엄마 손이 필요한 거라고 했지만 아빠도 저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엄마 없이 잠 못 자고 칭얼대는 5살짜리 어린애가 아니니까요. 게다가 한창 먹성이 오른 12살짜리 여자아이한테는 라면 물도 제대로 못 맞추는 엄마보다는 음식 솜씨 좋은 할머니가 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것과 달리 저희 가족 만장일치로 저희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후로 엄마는 연락이 없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시 집에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빠가 재혼을 한 뒤라서 자신보다 젊고 예쁜 새엄마를 보고는 그대로 발길을 돌리고 말았어요. 이후엔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더는 아빠에 대한 미련을 버린 모양이에요. 주위를 보면 이혼 가정이 생각보다 흔하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부모님이 이혼을 한 집이 꽤 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 때문에 어디 나가서 주눅이 들거나 스스로 상실감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저 내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요.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배신하면 그 말로는 결코 해피엔딩이 될 수 없다는 걸 엄마를 통해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런데 엄마처럼 살지 않아도 인생의 해피엔딩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9년 연애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저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10대 때부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군생활을 할 때는 곰신이 되어 남편을 기다렸고 남편보다 먼저 취직했을 때는 대학생이던 남편을 대신해 데이트 비용도 부담하며 사회인 여친 노릇도 톡톡히 했어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우리가 결혼까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TV에서 장기 연애를 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대개 8, 9년쯤 사귀다가 헤어지고 얼마 뒤 다른 상대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결말은 결혼이었어요. 저와 남편한테는 너무도 당연한 결말이었지만 딱 한 사람,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청정병력 같은 소식으로 들렸나 봐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찾아갔을 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솔직히 나는 너희가 연애만 하다 헤어질 줄 알았다. 9년이나 사귀었으면 질릴 대로 질렸을 거 아니니? 나도 알겠지만 우리 정균이가 그리 진득한 애는 아니잖아. 얘가 어릴 때부터 3개월 넘게 뭘 배운 적이 없었다. 친구를 사귀어도 1년 실컷 놀곤 다음 해엔 딴 애들이랑 몰려다녔으니까. 그런 애가 너를 만나 9년이나 사귀고 있다고 했을 때 솔직히 우리 애가 너한테 뭔가 중요한 약점이라도 잡혀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귀는 게 아닌가 했다. 혹시 그런 건 아니니? 어머님의 황당한 질문에 얼마나 진땀을 뺐나 몰라요. 남편이 나서서 그런 거 없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어머님의 의심은 가시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어머님은 당신 아들의 변덕을 이유로 우리 결혼을 못 믿어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어머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한 진짜 이유는 바로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어쩌겠어. 자기가 이해해야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혼은 흔한 일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연배에선 그게 아니잖아. 우리 집만 해도 아빠가 살아계실 때 엄마를 엄청 힘들게 했거든. 여자 문제로 난리가 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우리 형제 때문에 꾹 참고 사신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머님 입장은 이랬어요. 나도 당신들처럼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자식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버텼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런 희생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일로 당신들 자식이 비난을 받더라도 감수해라.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억울한 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 감정대로 상대할 수는 없었어요. 한번 보고 안 봐도 되는 상대라면 모를까. 평생을 가족으로 지내야 하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미 결혼한 자식인데 어머님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희 결혼이 탐탁치 않았던 어머님은 상견례 때도 그렇고 결혼식 당일에도 표정이 좋지 않으셨지만요. 결혼을 하고 나면 어머님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저에 대한 어머님의 불만은 점점 더 커졌고 참견 역시 더욱 심해졌어요. 그건 아무래도 어머님이 저희 신혼집을 해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전업주부였던 어머님이 아버님의 월급을 가지고 주식부터 부동산까지 투자를 잘하신 덕에 직장인으로 건물주까지 되셨어요. 원래는 아버님 명의로 사야했던 건물이었지만 당시 아버님이 여자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건물 명의를 어머님 앞으로 했었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별도의 세금 없이 어머님이 건물을 온전히 가지게 되셨으니까요. 그 건물을 바탕으로 어머님은 또다시 투자를 진행하셨고 돈이 돈을 번다는 말처럼 건물과 부동산 그리고 주식의 금까지 거머쥐게 되었어요. 맏아들인 제 남편이 결혼하게 되자 어머님은 당신 소유의 아파트를 저희한테 내주셨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셨는지 명의 이자는 따로 안 해주시고 나중에 증여해 주시겠다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차라리 아파트 가격의 절반을 우리가 낼 테니까 바로 증여를 해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마저도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도 약이 오르셨는지 시어머니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차후 이 아파트를 증여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라도 작성해 달라고 말이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이셨어요. 설마 자기가 아들한테 주기로 한 아파트를 떼먹기라도 할 것 같냐면서요. 거기에 맞서 저희 아빠도 지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아파트 가격에 상응하는 돈을 들여 결혼식 비용이며 혼수 예단을 마련하는 건데 당연한 요구 아니냐면서요. 그 일로 양가 부모님은 엄청 다투셨고 양가 부모님의 기싸움 때문에 중간에서 우리 부부는 부모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월세방에서 살더라도 우리 선으로 결혼 준비를 할 걸 그랬다는 후회를 몇 번이나 했나 몰라요. 결국 남편이 어머님을 설득해 공준된 각서를 받아내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어요. 비록 정식으로 증여는 안 해주셨지만 그래도 집주인 행세를 톡톡히 했던 시어머니는 아이 문제에도 깊게 관여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너희 요즘 부부관계는 제대로 갖고 있는 거니? 네 배란 날짜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느냔 말이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별다른 질병도 없다는 애가 왜 애를 못 갖는 건지 모르겠구나. 혹시 나 모르게 피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생리는 제대로 하고 있어? 생리 주기는 정확하고?
자식 부부의 잠자리 횟수부터 며느리 생리 주기, 배란일까지 참견하는 통에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쓰는 생리대를 보시고는 혹시 이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건지 모르니까 기성품을 쓰지 말고 천으로 된 생리대를 사서 빨아 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쓰는 화장품, 옷, 심지어 매니큐어 하나까지 트집을 잡으시면서 모든 걸 나님과 연결 지으셨어요. 배란일 때마다 전화하셔서 부부관계는 가졌냐고 물으시는 통에 남편도 저도 아주 강박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점점 더 부부관계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밖에서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는요. 그런 와중에도 매달 배란 주기 때마다 부부관계는 해온 걸 보면 남편이 비록 저 몰래 바람은 피웠지만 결혼 생활을 이어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달 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표정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한 달여쯤 지나자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이 만나던 여자는 직장 동료로 결혼까지 한 기혼자였는데 제 남편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혼까지 결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던 그때가 이혼 얘기가 막 나온 즈음이었던 거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제 임신 사실을 들은 남편은 갈등이 됐을 거예요. 여자 쪽이 확실히 이혼을 한다면 자신도 결정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남편의 내연녀는 제가 임신한 지 2달이 됐을 때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 제게 이혼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가려고 했던 거였죠. 당신이 달라는 건 뭐든 다 줄게. 그러니까 나 좀 놔줘. 제발 부탁 좀 할게. 나 정윤이랑 살고 싶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윤이랑 살다 가고 싶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 하루를 살더라도 그 여자랑 살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쉽게 변할 거면 진작에 그랬어야지. 9년 동안 연애할 때도 당신 한눈 한 번 안 팔았잖아. 그래서 당신을 믿고 결혼까지 했던 건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냐고.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 정말 정윤이는 못 놓겠는데 어떡해. 게다가 나 때문에 그 여자는 이혼까지 했다고. 여보, 내가 정말 평생 소원이야. 나 정윤이랑 살고 싶어. 제발 이혼 좀 해줘. 사탕 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이혼을 해달라고 제 손을 잡고 사정을 하는 남편을 보니 이게 내가 아는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연애 기간까지 해서 10년 넘게 함께 지내면서도 남편의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남편 요구에 따라줄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뱃속의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가 될 테니까요.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해 고통받는 건 저 하나로도 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할머니가 엄마 자리를 대신해 주셨지만 우리 아이는 그 누구도 아빠 노릇을 대신해 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무릎까지 꿇고 남편한테 빌었어요. 자기야, 내가 이렇게 빌게. 그 여자랑 연애를 하겠다면 말리지 않을 거야. 만나.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만나. 대신 이혼은 안 돼. 우리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 수는 없어. 그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내 아이한테 그 길을 가게 해? 그러니까 연애만 해. 결혼 말고 연애만 하라고. 여자로서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마음이 떠난 남편을 붙잡으려 노력했지만 남편은 끝내 제 손을 뿌리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집도 차도 다 제게 주겠다면서 캐리어에 짐을 싸들고 나간 남편은 30분도 안 돼서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버렸어요. 택시를 타려고 대로변으로 나가다가
달려오는 뺑소니 음주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경찰을 통해 남편의 부고를 전해 들은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경찰이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제 남편 내언녀랑 살아보겠다고 뱃속에 아이까지 버리고 집을 나가던 참이었거든요. 그 여자랑 살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더니 그 소원 결국 못 이루게 됐네요. 멍청한 인간.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이 나가더니 이게 무슨 개죽음이야. 결국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자 경찰은 그제야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산모가 힘들어하면 뱃속의 아이도 힘들다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시라고 그러더군요. 일명씩도 없던 경찰도 제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지만 정작 가족이라고 했던 시어머니는 그와는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더니 욕설을 퍼부으셨거든요. 네 년이 내 아들을 죽인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내 아들 안 죽었어. 마음 떠났다는 애 곱게 보내줄 것이지. 네가 톡을 쓰고 내 아들을 붙잡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만큼이나 저도 힘들고 가슴이 무너진다고요. 저 지금 제정신으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뱃속에 아이 생각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버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장례 치르게 해주세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장례를 치러? 내 아들이 너 싫다고 나간 거잖아. 그런데 죽어서까지 치 떨리게 네 꼴을 봐야겠니?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건지 어머님은 저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 바람에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굴렀고 그렇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아빠와 새엄마가 제 곁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시는 두 분 표정이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이 배로 가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아이한테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 나 뭐 잘못된 거야? 혹시 우리 아기한테도 이상 생긴 건 아니지? 그러자 아빠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세희야, 실은 말이야. 뱃속의 아기가 말이야.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자. 제가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히면서 충격을 크게 받은 탓이었는지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두 가지 전부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로 저는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유산 사실을 전해 듣자 그제야 비로소 그동안 참고 있던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누구보다 기다렸던 임신이었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해 결국엔 세상 빛도 못 보고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사실 저로서는 남편의 죽음보다도 뱃속 아이의 죽음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아빠랑 새엄마는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며 이렇게 된 거 모든 걸 다 잊고 새 출발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임신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쳐서 유산까지 시켰으니 시어머니가 그 행동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다만 자식을 잃은 사람한테 바로 법적 처벌을 가하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사식구제가 끝난 뒤에 변호사와 함께 찾아가 보겠다고 하셨어요. 당시엔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아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라서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제 시어머니를 배려한 것과 달리 시어머니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저를 찾아와 칼을 뽑아 드시더라고요.
내 아들도 죽은 마당에 네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니? 알다시피 이 집은 내 명의의 집이니까 당장 짐 빼서 나가줬으면 한다. 내 아들 물건은 두고 네 집만 빼서 나가. 이번 주말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월요일에 내가 여기 왔을 땐 네가 안 보였으면 한다. 어머님,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어디까지나 이 집은 저희한테 어머님이 주시기로 한 집이니까요. 그래,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내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잖니? 게다가 죽기 전에 너랑 헤어질 생각까지 했었고 말이다. 그러니 더더욱 너한테는 이 집을 줄 이유가 없어진 거지. 그렇게 알고 집 비워라. 마치 집주인이 불법 점거한 세입자를 내쫓듯 어머님은 제게 일방적인 퇴거 통보를 하셨어요. 당장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아빠한테 연락해 한동안 친정에서 지내도 되겠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후 사정을 들으신 아빠가 그 집에서 나오지 말고 버티라고 그러시지 뭐예요. 나머지는 아빠가 알아서 해주시겠다고요. 아빠가 꺼내든 카드는 다름 아닌 공증각서였어요. 결혼 후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잊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가 결혼하던 때 아빠가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신혼집 증여각서가 있었더라고요. 그 각서와 제 남편의 외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의 시어머니의 폭행 때문에 제가 유산을 하게 된 것까지 포함해 아빠는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상간녀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까지도요. 그리고 상간녀를 통해 보상금을 받아낸 건 물론이고 시어머니를 상대로 반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 끝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받아냈어요. 사실 당연한 판결 결과였는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남편 잡아먹고 시어머니 집까지 뺏어간 파렴치한 며느리인 것처럼 떠들어대셨어요. 툭 하면 저희 아파트에 찾아와 아파트 주민들한테 제 흉을 보고 가시고 아파트 상가 사람들한테도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셨어요. 당신의 모든 불행을 모두 제 탓으로 돌리며 지독하게도 저를 괴롭히셨죠.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만큼 했으면 됐다 싶으셨던 건가 했어요. 그런데 2년쯤 지나서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신 채 말이죠. 원래 어머님은 키도 큰 편이고 살집도 꽤 있는 분이셔서 어지간한 남자들보다 큰 사이즈 옷을 입으시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찾아오신 걸 보니 다이어트를 하신 건지 5 사이즈 정도로 엄청 날씬해지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를 볼 때마다 악다구니를 쓰며 무섭게 다그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도 유해지신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예, 내가 그동안 요가도 하고 심신수련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 특히 너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더구나. 따지고 보면 우리 애 그렇게 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을 사람이 너 아니겠니? 그런데 그때는 나도 자식을 잃은 부모인지라 남의 고통에는 마음이 닿지 않더구나. 그래서 너한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면 내가 사과하마. 미안했다, 세희야.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게 사과를 하신 적이 없던 어머님이 몸소 찾아와 사과를 하시자 기분이 묘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까지 꺼내시지 뭐예요. 예전에 배우자가 죽으면 3년상은 치러야 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어디 그러니? 내 아들이지만 세희 너한테는 상처를 남기고 간 놈인데 그놈 생각해서 한창 젊은 너를 과부로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잖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중신을 설까 한다. 집안도 괜찮고 학벌이며 직업 뭐 하나 안 빠지는 사람이다. 이혼 경력이 있긴 한데 그건 너도 상처한 경력이 있으니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어때? 한번 만나보겠니?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당장 누구를 만나볼 생각 같은 건 없어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라곤 그이밖에 없었잖아요. 그 긴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 떠났는데 그 자리에 금세 다른 사람을 어떻게 채워 넣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러자 어머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더라고요. 야, 네가 무슨 수절 과부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당장 결혼하려는 것도 아니고 일단 만나보고 친구처럼 곁에 두고 지내다가 마음이 통하면 그때 재혼해도 되는 거잖니. 내가 아까운 자리라서 마음이 조급해 이런다.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렴. 그럼 그렇게 알고 자리 마련한다? 어머님은 제가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만날 날짜까지 잡아버리셨어요. 할 수 없이 당사자를 만나 정중히 거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만나보니 사람이 괜찮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대한테 정중히 제 뜻을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누가 제 뺨을 짝 소리나게 때리지 뭐예요. 돌아보니 어머님이 씩씩거리며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묻냐? 말로 해서 안 들어 처먹는 년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그런다. 못된 년 같으니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만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감히 거절을 해? 누구 맘대로.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내가 왜 너를 재혼시키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천하에 쓸모없는 년이 끝까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 좀 봐. 그래, 네 년이 어디까지 하는지 내가 두고 보마. 시어머니는 알아듣기 힘든 내용의 말을 하시고는 씩씩대며 가게를 나가셨어요. 저는 도대체 왜 시어머니한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황당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밝혀진 건 의외의 장소에서였어요. 뜬금없이 나타나 제게 재혼 상대를 주선해 주셨던 시어머니를 만난 지 1년 반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빠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가 시고모님을 만난 거예요. 고모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아니다. 심호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잘 지냈냐는 소리를 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심호상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무슨 소리긴? 조카 며느리 시어머니 장례식을 말하는 거지. 뭐야? 설마 안 간 거야? 세상에. 아무리 먼저 간 남편이 미워도 그렇지 시어머니 장례식에 안 간 건 좀 그렇다. 정균이 대신 시어머니 유산 받았을 거 아니야. 뭐야?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어머머, 정말 몰랐나 보네. 세상에. 조카 며느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시고모님은 그동안 제가 몰랐던 사실을 전해주시면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방법까지도 일러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자세한 말씀을 해주신 건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일종의 복수나 다름없었어요. 고모님은 저희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님하고 유산 때문에 소송전을 벌이셨는데 그때 앙금이 남아서 이를 박박 갈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네. 자기가 암투병 중인 것도 숨기고 기를 쓰고 며느리 재혼시키려고 그랬던 게 대습상속인 자격 박탈하려고 그런 거야. 대습상속인이라뇨? 부모보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뜨면 며느리가 아들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말이야. 올케가 정균이 몫의 유산을 조카 며느리한테 주기 싫어서 일부러 남자 붙여서 재혼시키려고 했던 거라고. 재혼하면 그 자격이 상실되니까. 아, 자기는 그 자격으로 우리 엄마 쌈짓돈까지 털어가 놓곤 자기 며느리한텐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 죽은 사람 두고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하여간에 못돼 처먹었다니까. 암튼 늦기 전에 변호사 선임해서 일 처리하라고.
올케가 다른 건 몰라도 돈 불리는 재주 하나는 최고잖아. 멀쩡히 잘 사는 며느리 찾아와 재혼하라며 들쑤시고 간 이유가 당신 유산 남겨주기 싫어서라는 말을 들으니까 없던 무력이 솟아나더군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미워하시는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 안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제 몫에 어머님 유산을 찾아왔어요. 온전히 자기들 몫으로 떨어질 줄 알고 있던 시동생 내외는 똥 씹은 표정을 하며 막말을 해댔지만 앞으로 계속 보고 살 사람들도 아닌데 뭐 어떠냐 싶더군요. 그래서 양쪽 귀 딱 닫고 제 돈만 깔끔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유산은 앞으로 평생 일 안 하고도 펑펑 쓰고 살 정도나 되더라고요. 한때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거지 같나 싶어서 억울하고 화도 나고 했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생각지도 못한 돈벼락을 내려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돈은 정말 가치 있게 써보려고 합니다. 원래 내 돈이 아니었던 만큼 나 혼자 움켜쥐고 쓰기보다는 함께 나눠서 쓸 생각이에요. 아직 정확히 어디에 쓰겠다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있어요. 혼자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부모 가정도 돕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고 싶어요. 그 밖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천천히 시간을 두고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시어머니도 덜 배 아파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